이 강의 제목은 똑같습니다. 어저께 하다가 만 거 연달아서 할 거기 때문에 분석의 종류와 이해, 그죠? 그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어제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오늘은 기술적 분석, 이게 뭔가, 그리고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기술적 분석은 요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교육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이 어떤 건가, 왜 이런 분석을 하는가, 사람들이 왜 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 기술적 분석이 뭔지를 알면 왜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또 심리 분석은 또 왜 필요한가,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석의 종류와 이해, 두 번째 시간 기술적 분석입니다. 여러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차트 분석이죠. 차트를 분석하는데 이 기술적 분석이 정확한 이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단순히 차트를 그냥 그림으로만 보지 말고 여기서 어떤 원리가 있을까, 그럼 어떤 원리를 내가 보고 분석해서 어떤 현상을 찾아내야 되는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 이 기술적 분석의 어떤 사전적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요거는 전통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서 전통적 분석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 분석은 전통적 분석 방법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전통적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 기술적 분석은 약간 그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과거에 뭐 주식의 가격, 여기나 뭐 거래량 같은 거, 량 같은 일종의 그 수치화할 수 있는,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거래량 같은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변화의, 그러니까 주가 변화의 추세를 발견해내어 미래의 주가를 예측한다. 이게 사전적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배웠던 기본적 분석은 어떤 경기나 글로벌한 경기, 아니면 산업 동향, 그 다음에 뭐 기업의 성장성, 아이템, 그 다음에 회계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기술적 분석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수치화시킨 데이터, 그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주가 변화의 추세를 발견한다. 주가 변화의 추세를 발견한다. 쉽게 말하면 추세의 전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추세의 전환을 발견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여기서 사서 가격이 올라가서 여기서 파는 게 요만큼의 수익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떨어질 때 요때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떨어져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공매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진에서는 숏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공매도를 쳐서 여기서 빌린 주식을 다시 갚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어떤 주식의 가격의 움직임, 그 가격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지표들, 그 다음에 실제로 체결되고 있는 거래량들, 그다음에 어떤 체결량, 체결 강도, 이런 어떤 지표들,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주가 변화의 추세를 발견해낸다. 더 쉽게 말하면 추세의 전환을 발견한다. 그게 상승에서 하락으로 가는 추세의 전환이든 하락에서 상승으로 가는 추세의 전환이든 이거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식이 얼마만큼 더 오를 것인가, 이 주식이 얼마만큼 내려갈 것인가, 이거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이라는 거는 예상에서 측량한다는 얘기거든요. 예상에서 측량하는 건데, 이 예상 측량은 틀릴 수 있어요. 예언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예언자가 아니잖아요. 틀리는 예언을 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어떤 예언자가 되는 게 아니라 측량사가 되는 겁니다. 측량은 틀릴 수 있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뭐 맞고 틀리다를 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맞게 한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미리 측량을 해서 그 주가 변화를 관찰을 하고 미래의 주가를 예측을 해서 만약에 내가 예측을 한 거대로 가고 있으면은 홀딩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예측한 것과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면 내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청산을 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대응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 아주 중요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다. 이 전제가 뭐냐면 주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모든 자본주의의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죠. 자본주의는 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류 경제학의 그 핵심 이론이었어요. 지금은 뭐 핵심 이론이 아니다라고 뭐 반론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뭐 그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지난 수백 년간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의 시장을 거의 완벽하게 압도하는 어떤 그런 진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시장 가만히 놔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어떤 사회로 발전을 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제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00원이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 근데 이 10,000원에서 10,000원이었던 주가가 상승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때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00원이라고 칩시다. 50,000원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삼성전자의 가격이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말은,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는 기업이 지금 실적이 좋고 성과가 좋으니까 회사의 내재적 가치가 크다. 근데 주가는 10,000원밖에 안 되니 이 회사의 내재적 가치, 그러니까 회사의 적정 가치가 예를 들어서 30,000원인데 30,000원이라고 이제 그 분석이 되는데, 현재 가격이 10,000원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매수를 막 한 거예요. 매수를 막 한 겁니다. 이렇게 싸다, 그래서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적정 주가는 30,000원이었단 말이에요. 30,000원. 그죠? 그럼 이제 적정 주가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매수를 막 해서 수요가 늘어납니다. 공급에 비해서. 진짜 왜 그럴까요? 지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고 싶은 거예요. 이 삼성전자가. 내재적 가치는 30,000원이라고 이미 발표가 됐어요. 제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투자증권이나 아니면 다른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런 데서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냈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실적이 좋아서 적정 주가가 한 30,000원 정도다. 근데 현재 10,000원이니까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냅니다. 바이, 사라고. 사람들이
뭐 리포트를 보고 아니면은 뉴스를 보고 아니면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고 이제 막 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싸니까. 근데 주식이라는 건 한정돼 있죠. 발행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은 얼마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만원대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기 싫거든요. 더 올라갈 거니까. 더 올라간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기 싫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고 싶고, 그럼 수요가 막 몰린단 말이에요.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 예전에 이제 미국과 소련으로 이렇게 세계가 양분되었을 때 자본주의와 그다음에 사회주의가 대립을 하고 있었죠.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비누라는 게 있습니다. 비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국가가 통제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예를 들어서 비누 예를 들어서 날씨가 엄청 더워져서 사람들이 많이 씻는단 말이에요. 많이 씻으면 비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평소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2016년인가요? 2016년? 네, 엄청 더웠죠. 예를 들어서 2016년 같이 여름에 폭염이 막 거의 전국을 강타한다면 사람들이 자주 씻겠죠. 찝찝하니까. 그럼 비누를 많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비누가 많이 사용되면 이제 집에 있는 비누가 다 떨어지니까 또 사야 되죠. 또 씻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비누의 수요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비누 공장에서 지금 현재 재고로 가지고 있는 비누는 한정되어 있죠. 그럼 비누의 수요가 올라가면 당연히 비누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비누 가격이 올라가면 이 공장에서는 원래 비누를 하나 만들었을 때 100원이 떨어졌는데 이제 비누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걸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비누 하나 만들면 200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럼 뭐다? 공장이 막 야근까지 하면서 비누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뭡니까? 공급이 이제 많아지죠. 수요도 많지만 공급도 많아졌어요. 그죠? 그럼 뭡니까? 이 사람들이 비누가 필요한 수요만큼 공급이 이제 되었다. 그러면은 비누 가격이 이제 여기서 적정가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제 날씨가 좀 풀려서 사람들이 이제 여름 폭염 때에 비해서 좀 샤워를 덜 해요. 그럼 비누의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죠. 비누를 많이 안 쓰니까. 그럼 수요는 줄어들어요. 수요가 다시 떨어집니다. 근데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비누들은 있죠. 그럼 뭐다? 공급은 아직도 많다 이거예요. 공급은 아직도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 물량을 빨리 팔아버리기 위해서 가격을 점점 다운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회사에서 비누를 1,000원에 파는데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는 계속 재고가 쌓여요. 그러니까 B 회사에서는 그럼 우리는 900원에 팔아야지. 그럼 C 회사는 우린 800원에 팔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누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설명하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결국에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게 대전제입니다. 자본주의에서. 하지만 사회주의에서, 그때 소련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회주의는 그 시장의 어떤 흐름을 수요와 공급, 어떤 자본주의처럼 수요와 공급에 맡기지 않아요. 사회주의에서는 국가가 올해는 비누가 몇 개 필요할 것 같으니까 공장에 몇 개를 생산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염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수요가 늘어나는데 근데 국가에서 비누 만들으려고 하는 비누는 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누가 동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씻지를 못하거나 소수 특정 돈 많은 사람들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비누값이 천정부지로 뛰겠죠. 이거를 케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그냥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가만히 놔두면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그 다음에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가격을 찾아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기본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가격은 어떤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또 수요가 적어지고 공급이 많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고 또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값이 싸니까 사람들이 또 사고 싶겠죠. 지금 가격이 싸니까 쌀 때 많이 사놔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수요가 늘어나고 또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모든 재화의 가격이 이렇게 파형을 그리면서 제값을 찾아 나간다. 이게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어떤 자본 논리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의 논리죠. 기술적 분석은 여기에 착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격의 흐름, 가격의 움직임은 파형을 그리는데 그것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파형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기술적 분석을 착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는 것은 가격이 저렴한데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을 어떤 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뭐 가격이나 거래량이나 뭐 지표들이나 이런 거를 분석을 했더니 지금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공급은 적어. 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 가격이 당분간 오르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기 투자를 해야지. 그리고 올라가면 이제는 공급이 많아지는구나. 지표를 분석을 했더니 이제는 공급이 많아지는구나. 수요는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이젠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수요가 없구나. 요 자리에서. 그럼 뭐다? 가격이 내려가겠구나. 이걸 찾자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 분석의 어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어떤 사전적 의미는 과거의 주식의 가격이나 거래량 같은 자료를 이용해서 추세의 변화를 발견해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을 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뭐를 분석하는 거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주식 거래를 할 때, 이건 이제 제가 주식이라고 말하는 거는 코인으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코인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 거래를 할 때, 이제, 과거 자료, 그러니까 미래 자료는 아직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이제 과거의 자료가 이런 게 있을 수, 주가의 움직임, 거래량, 요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도표화 시키는 겁니다. 도표화. 이 도표화 시킨 거는 RSI가 있을 수 있고, CCI가 있을 수 있고, 볼린저 밴드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평이 있을 수 있고, 일목도. 모든 보조 지표들이 이 가격의 흐름과 거래의 흐름을 도표화, 어떤 특정한 틀에 놓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도표를. 더 쉽게 분석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도표화된 이 자료들을 수단으로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추세의 전환을 찾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이클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급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쭉 오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이 가격에서는 분명히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면 뭡니까?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나는 이만큼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만족하고 여기서 매도를 해야지. 이렇게 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다가 꺾이게 되면 뭡니까?
원래 매도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꺾이는구나. 나도 그럼 지금 이 부분이 뭐 거의 어깨 부분이 되니까 나는 어깨에서 팔아야지 하고 물량이 쏟아진다는 거죠. 매도 물량이.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내가 분명히 2달 전만 해도 10,000원이었는데 현재 지금 5만원, 뭐 6만원, 7만원이란 말이에요. 7만원. 분명히 2달 전만 해도 10,000원이었는데 지금 2달 뒤에 7만원이 됐는데 그럼 이거를 사기가 좀 꺼려지죠. 이 기업이 더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꺼려지죠. 그럼 매수세가 적어지고 그리고 요만큼 수익을 얻은 사람은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고 그럼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겠죠. 보다 또 이 가격이 또 이만큼 떨어지면 또 이제 또 수요가 늘어나고 물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안 파는 거죠. 또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뭡니까? 물려있기 때문에 본전이 올 때 팔 거야. 그럼 여기는 매도는 없고 매수만 있는.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 가격이 올라가는 원리는 제가 호가창으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큰 사이클론은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격의 어떤 연속성입니다. 근데 반복성도 있는 거죠. 반복해서 연속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추세의 전환점 이런 자리를 찾아보자.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기술적 분석의 어떤 그 사전적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는 방법은 이제 2단계로 나뉩니다. 2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 뭐 삼성전자가 있고 코스피 시장에 SK하이닉스가 있죠. 그럼 나는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은데 근데 삼성전자를 보기 전에 먼저 시장 전체의 그 자료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인으로 치면 나는 리플에 투자할 건데 리플의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차트. 비트코인은 그 기본 통화가 비트코인이죠. 왜냐면 그 비트코인은 그 BTC 마켓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축 통화인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뭐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비트코인이 시장 전체의 어떤 그 시장 전체의 그거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주식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인덱스를 보는 겁니다. 인덱스를. 코스닥 지수.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게 2단계로 나뉜 겁니다. 2가지가 아니고 2단계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정리할까요? 시장 전체에 대해서 투자 성과를 분석한다. 전체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이걸 먼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할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개별 종목을 분석한다. 그래서 시장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치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돌아 나갈 것 같은 포인트, 요 포인트가 찾아졌다면 이제 시장 전체가 당분간은 상승을 한다는 걸 예측이 됐다면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진짜 투자할 리플이면 리플, 이오스면 이오스 그런 그 개별 종목이 같이 돌아 나가는. 그래서 둘 다 상승으로 가려고 움직이는 요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번 그리고 이게 2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이오스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오스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차트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의 장단점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장점은 기술적 분석의 장점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기본적 분석에 비해서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요. 쉬워요. 기술적 분석은 상당히 쉽습니다. 쉽다.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능하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기본적 분석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 분석을 해요. 하지만 저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랑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을 보시는 당신도 공부만 제대로 한다면, 근데 이걸 뭐 어줍잖게 뭐 유튜브나 뭐 어디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말고 이제 제대로 정말 정석을 알려주는 사람한테 제대로 배운다면, 그러면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좀 많아요. 기술적 분석이. 단점은 근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시장의 사이클이 이제 반복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요렇게 지금 이 상태라고 쳐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 가격쯤 오면 돌아나가고, 이 가격쯤 오면 돌아나갔으니 이 가격쯤 다시 왔을 때 돌아나갈 거야. 그리고 이만큼 올라갈 거야 라고 판단을 하겠죠. 당연히 기술적 분석이니까. 근데 요때의 그 시장의 상황과 이때의 상황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돌아나갔던 시장의 상황과 이때 돌아나갔던 시장의 상황은 비슷했는데, 이때 돌아나가는 상황은 이것과 또 다른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게 과연 여기까지 올라갈 것인가? 상황이 다른데.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술적 분석은 철저하게 그냥 차트 분석, 과거의 데이터만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에 취약하냐면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벤트에 엄청 약해요. 이벤트에 엄청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술적 분석을 해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돌아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익을 거뒀고, 여기서 돌아나왔기 때문에 여기 사서 여기 수익을 거뒀는데, 여기서 돌아나가서 난 여기 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뉴스가 터집니다. 무슨 뉴스가 터지냐?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가 문제가 있다. 저보다 폈다 하는데 한 이틀 3일 쓰니까 막 파손이 되고 뭐 안 좋다, 이상하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의 출시를 늦췄다. 그게 이쯤에 터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이 두 개를 분석을 해서 여기서도 올라가겠구나라고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분석만 가지고는요,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말은 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분석해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사실 비현실적인 겁니다. 이때 상황 다르고 이때 상황 다른데 어떻게 이때 지금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올라가느냐 이거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단점이다. 단점은 정리해볼까요? 단점은 이제 주가가 과거의 뭐 추세나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뭐 경제 상황, 기업 상황이나 또 투자자들의 뭐 심리 상태도 다 다르겠죠. 심리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도 그것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생각 자체가 난센스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기본적 분석을 배우고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이제 대략 대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기본적 분석을 해가지고 종국적으로 시장에 승리한 사람은 몇 명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피터 린치라든지 또 누가 있을까요? 찰리 먼거라든지 그 외에도 뭐 제가 지금 당장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대여섯 분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신 분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몇백억을 벌었네 이런 게 아니라 뭐 조 단위로 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대여섯 명 돼요. 역사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은 사실 없어요.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가장 대가가 누구냐면 엘리어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엘리어트는 원래 그 철도 회사에서 일하던 철도 관리자였습니다. 철도 관리자였는데 그 이제 회계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콜린스한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주식이 움직이는 원리, 어떤 그런 이론을 개발을 해냈는데, 콜린스가 그 당시에 이제 월가에서 아주 유명한 그 경제 전문 신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일간지 같은 그런 경제 일간지의 이제 편집국장이었어요. 그래서 콜린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나를 한번 만나자. 내가 어떤 완벽한 이론을 개발해냈다. 개발해냈고 미국의 이제 지수는 내가 만든 이론대로 움직일 거다. 콜린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렸겠죠. 그 편지를. 이거 뭐야? 어떻게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어트가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콜린스가 무시를 하자 엘리어트가 정보를 보냅니다. 콜린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부터, 이게 미국 시장이 그 당시에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는데, 미국 시장은 이제부터 극도의 하락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정보를 보냅니다. 그 시점이 한 요 정도라고 치면, 그럼 콜린스가 그 정보를 보고 그냥 무시를 했어요. 개무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미국장이 폭락을 한 거예요. 콜린스가 깜짝 놀란 거죠. 이때 이제 엘리어트가 또 정보를 보냅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장기 하락을 끝내고 상승을 할 것이다. 콜린스한테 정보를 보냅니다. 이제 정보를 보내면 콜린스가 읽는 데까지 시간이 한 4시간, 5시간 걸리죠. 근데 콜린스가 정보를 읽었을 그 당시에 바로 지수가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긴 상승 국면에 들어서는 거예요. 콜린스가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이 사람 뭔가 신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엇을 고용을 합니다. 근데 엘리어트는 사실 그분의 생전에는 사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엘리어트를 아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맞췄다고 해요. 월가에서 잘 맞췄는데 그 명예는 모두 콜린스가 다 얻었어요. 왜냐면 엘리어트는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를 한 사람이 아니고요. 콜린스의 밑에서 콜린스의 개인 투자 자문사 정도의 역할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엘리어트 큰 돈도 벌지 못했어요. 사실 월급쟁이로 일한 거죠. 콜린스 밑에서. 그러다가 이제 엘리어트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왜 은퇴를 하게 되냐면 엘리어트가 이제 이게 3000% 빠지네. 엘리어트가 그 이제 콜린스한테 내 이론을 세상에 공개하고 싶다 그러니까 콜린스가 반대했거든요. 콜린스는 이랬어요. 이 엘리어트 이론을 자신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절대 세상에 공개되는 게 싫었어요. 근데 엘리어트가 이걸 공개한다고 하니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엘리어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엘리어트가 콜린스한테 말 안 하고 다른 신문지에 다른 신문사에 자신의 이론을 공개를 합니다.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어트는 이제 긴 이제 주식 거래를 끝내고 이제 시골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골로 돌아가게 됐을 때 돌아갈 때 이제 콜린스가 그동안 엘리어트 수고했고 집에서 소일거리로 이 책이나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서 피보나치 예수라는 책을 선물을 하죠. 근데 엘리어트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눈을 뜹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피보나치의 조정 비율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엘리어트 이론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어트가 그렇게 자신의 어떤 엘리어트 이론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못했어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뭐 이거 엘리어트의 이야기는 재밌는 일화가 많은데,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을 제가 나중에 교육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유명하신 분이 이제 그랜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랜빌은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 200일 이동 평균선,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맞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미국 주식시장에 200일 이동 평균선으로 그 매매를 했어요. 그 매수의 사국면, 매도의 사국면, 뭐 이런 거를 본인이 만들어서, 국면을 만들어서 이때는 매수, 이때는 매도, 이때는 매수, 이때는 매도, 이렇게 하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이론을 만들어서 큰 부를 이룹니다. 그랜빌이 엄청 성공했어요. 이제 OBV도 그랜빌이 만든 거거든요. 그랜빌이 이제 뭐 그 거래량은 주가에 우선한다. 주식의 거래는 주가의 움직임보다 더 먼저 일어난다. 어떤 이런 이제 철학으로 OBV라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지표인데, 그 지표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 그랜빌도 막판에 엄청나게 실패합니다. 완전히 개박살이 나요. 개박살이. 그래서 결국에는 월가에서 쓸쓸하게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케인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신자유주의 철학으로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경제학 교수인데, 케인즈라는 분도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엄청나게 이제 부를 이뤄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거의 뭐 기술적 분석의 대가가 이제 드디어 이제 갑부가 나오는가 했는데, 케인즈가 그 자신의 어떤 그 이론을 이제 이용을 해서 주식에서 워낙 승승장구를 하니까, 이제 케인즈가 이제 간땡이가 커져가지고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 대학교에 그 연구 자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처참하게 개박살이 나요. 개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케인즈도, 우리가 지금 우리 주류 경제학을 얘기할 때는 케인즈의 신자유주의는 상당히 유명한 이론이고, 그리고 이 케인즈의 신자유주의는 지금 현재 소득주도 성장론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인정받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주식 투자는 결국에는 종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만든 이제 호소다 고이치라는 분도요, 일목균형표를 만들고 초반에는 그 호소다 고이치와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단 3명에게만 알려주는데, 그 사람들이 초반에는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근데 종국에는 그만큼 많이 벌었던 돈을 다 까먹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그 일목산인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목균형표는 내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한테 잃지 마라, 돈을 잃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지만, 이거는 내가 이 이론을 20년 이렇게 쭉 써보니 이건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더더욱 연구를 해서 꼭 시장에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진리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듯 기술적 분석으로 종국에 성공할 수 있는 100%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요, 기업의 내재적 가치와 그 다음에 현재 경제 상황을 살핀다 그랬죠. 그러면 뭐다? 이 기본적 분석으로 이게 저평가되어 있다, 우량한데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 결론이 나온다는 건요, 시장이 항상 하락을 해 있을 때 그런 좋은 종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근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이클이 한 10년, 20년 이렇게 돼요. 이런 사이클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거를 찾아내긴 좋은데, 결국에는 이 기술적 분석은 하락장에서는 개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벌 수 있는 확률보다 잃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거든요. 기술적 분석은 상승장에서는 엄청 좋아요. 상승장에서는 하락을 하는 폭보다 상승하는 폭이 더 크고 상승하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세의 반전을 찾아낸다, 추세의 반전을 찾아낸다, 추세의 반전을 찾아낸다 하면, 그러면은 상승폭을 상당히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의 장점입니다. 근데 하락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크게 쓸모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이제 종국에 이제 제가 시장을 이겼다는 말은 뭐 매덕을 벌었다, 몇십억을 벌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진리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돈 벌더라 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 분석가들 중에서는 한 5명 나왔지만 기술적 분석가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이고, 저도 매수나 매도는 무조건 차트를 보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기본적 분석이,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옳은 겁니까? 차트 분석이 옳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숨도 안 쉬고 가치 분석이 옳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가치 분석이 제대로 되면 차트 따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5명밖에 안 돼요, 가치 분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근데 가치 분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차트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기본적 분석을 배웠고 오늘 기술적 분석을 배웠는데, 기본적 분석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가능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기술적 분석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 왜냐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대충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차트를. 전화가 오는데 이거 나중에 받아야 되겠네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분석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는데,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오리콤이라는, 이제 이게 오리콤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리콤이라는 기업인데, 일목균형표를 넣어놨어요. 제가 일목균형표를 넣어놨는데, 한번 봅시다. 쭉 보니까, 이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목균형표에 이걸 구름대라고 하는데, 이 저항밴드의 영역 아래에서는 이 밑에 있는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구나. 그죠? 이 구름 아래에서는 하락을 하는구나. 이 차트를 보고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차트 좀 길게 볼까요? 자, 여기서 끊어서 보겠습니다. 이 구름대 밑에서는 하락을 하네. 근데 급격한 상승은 구름대 위에서 나오네. 그렇다면 나는 구름대 위에서만 매수를 해야지. 이게 쉽게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는 상승이고 여기는 하락이에요. 지났으니까 우리가 알죠. 근데 우리가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 그랬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 구름대, 여기 구름대가 있죠. 이렇게 여기 구름대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구름대 위에서는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오는데, 근데 구름대와 가격이 섞일 때는 횡보를 하고, 그리고 구름대 밑에서는 다시 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 하락을 해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뭐다? 이건 진짜 논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거죠. 차트를 보니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구름대 아래에 있는 종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나는 만약에 이 회사가, 이 오리콤이라는 회사가 구름대 밑에 있을 때는 나는 건들면 안 되겠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관망을 했습니다. 관망을 하다가, 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관망을 한 거죠. 관망을 하다가, 자, 이제 이 부분이 됐어요. 이 부분이 됐는데, 이제 구름대 위네. 그래서 나는 구름대 위니까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여기서 사요. 사는데 우리 가격이 구름이랑 막 트위스트를 칩니다. 계속.
그러면 이런 식이 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구름대 위에서는 상승을 하고 구름대 밑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문제예요. 100%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구름대랑 트위스트 할 때는 횡보를 하니 이때는 내가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구름대 밑으로 떨어지면은 청산을 하고 구름대랑 섞여 있을 때는 일단 홀딩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어떤 규칙을 찾아서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자, 일목균형표를 빼버리고 여기 보시면 검은 선이 241선입니다. 검은 선이 241선. 21선 또 지워볼까요? 이 선택이 안 돼요. 근데 이 선택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이 21선을 제가 지워볼게요. 아, 이게 같이 들어가 있었구나. 제가 다른 거 다 지우고 241선만 딱 남겨보겠습니다. 자, 이게 241선이에요. 이 과거에 지금 이제 현재는 지금 이 가격이란 말이에요. 현재 가격은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 근데 제가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쫙 보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 가격이 이렇게 급등할 때, 그죠? 가격이 급등할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요만큼이 이게 얼마만큼 오르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65%, 65%. 여기까지는 76%.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 60%인 거예요. 60%. 이 차트를 크게 하니까 이게 여러분 잘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자리에서 샀다면 820원에서 15,000원까지 얼마냐면 1600%입니다. 1600%. 그죠? 16배죠? 투자 금액이 16배가 되는 건데, 자, 이 과거의 주가를 살펴보니 241선 밑에서는 하락을 하네. 장기간 하락을 하네. 근데 241선 위로 가니까 급등이 나오네. 급등이 나오네. 이 요만큼이 60%예요. 뭐 급등이 나오네. 또 241선 밑에서는 하락이 나오는데 241선 위로 올라가니까 급등이 나오네. 241선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이 나오는데 241선 위로 올라가면 급등이 나오네. 241선 급등이 나오네. 그럼 뭡니까? 241선 위에서 거래를 하면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네 라는 논리적 결론이 추론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는 거는 현재 241선 위에 있으니 241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수를 할 만하다 라는 논리적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제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를 보고 그거를 분석해서, 그래서 미래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뭐 또 다른 걸 볼까요? 여기다가 제가 121선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녹색선은 121선이에요. 녹색선은 121선. 그러면 요만큼 봅시다. 121선이 241선을 골든 크로스를 한 이 시기에 만약에 산다고 가정을 하면 가격이 이만큼 오르네, 상승을 하네. 자, 요런 어떤 패턴을 하나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또 차트를 봅니다. 차트를 보니 골든 크로스를 할 때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다면 뭡니까? 계속 상승을 하네. 그럼 121선과 241선의 골든 크로스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121선이 241선을 이탈하는 척 하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오니까 가격이 상승을 하네. 자, 그렇다는 거는 나는 골든 크로스가 121선이 241선을 돌파할 때 사면 이거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니, 자 봅시다. 보니 여기는 121선이 241선 밑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됐어요. 이 부분에서.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샀다 그러면 이야 이만큼 올랐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121선이 241선을 돌파할 때 그때 사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현재 차트를 봤더니 좀 있으면 121선이 241선을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럼 이게 돌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파하면 그때 보고 사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그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을 봅시다. 이 셀트리온 차트인데 구름대 위에서는 상승을 상당히 많이 했고 구름대 밑에서는 하락을 하다가 구름대랑 트위스트가 되니까 횡보를 하고 또 구름대 밑으로 이탈하니까 또 하락을 했어요. 그럼 뭡니까? 나는 구름대 위에 있으면 살 건데 구름대 위로 지금 올라갔으니 이때부터는 내가 매수를 할지 말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241선 검은 선이 241선이에요. 241선 위에서는 상승이 잘 나오는데 241선 밑에서는 하락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이제까지 많은 차트들을 보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241선이 아직 여기 있어요. 그러면 뭐다? 일단은 구름대는 돌파는 했지만 241선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241선 돌파할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셀트리온은 아직까지 건들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물론 이제 자세한 건 배우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비트코인 차트를 잘 안 봐가지고 이거 어려운 문제 있네. 비트코인이 뭡니까? BTC, USD.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니 이 검은색이 241선입니다. 241선 위에서는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그죠? 근데 241선 밑에서는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럼 지난 이 과정을 보니 241선 위에서는 상승을 하는구나. 241선 밑에서는 하락을 하는구나. 그럼 나는 241선 위에 있을 때만 거래를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241선 위인데도 가격이 크게 안 오를 때가 있어요. 보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분명히 241선 위로 올라갔는데 가격이 또 하락을 했단 말이죠. 다른 차트들을 봐도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뭐다? 241선이 지금 가격은 올라갔어도 241선은 하락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241선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나갈 때 어떤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를 볼까요? 현재는 241선을 지금 돌파해서 나갔지만 241선 아직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241선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건 뭐 제가 나중에 기본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241선이 언제 돌아 나갈 수 있는지, 이 241선이 돌아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가격이나 기간인데, 이 241선 돌아 나갈 때 그때 주가가 241선 근처에서 튀어오르면서 정고를 돌파하면 나는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자료를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엔벨로프인데, 엔벨로프를 보니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니 엔벨로프를 보니 보통
가격이 상승을 할 때는 이 중앙선 위에서 상승을 하네. 하락할 때는 중앙선 밑에서는 하락을 하네. 중앙선 위에서는 상승을 하네. 중앙선 밑에서는 하락을 하네. 근데 하단선을 이탈하면 급락이 나오네. 여기도 보시면 하단선을 이탈하니까 급락이 나오네. 급락이 나오네. 근데 상단선을 이탈하니까 급등이 나오는구나. 아, 그러면 나는 이 엔벨로프가, 이 가격이 엔벨로프의 상단을 돌파를 하면, 그러면은 이런 포인트에서만 급등주를 노릴 거야. 급등주를 노릴 거야. 이게 되겠죠. 급등할 때 보면 모든 급등은 엔벨로프의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거나, 이 엔벨로프의 상단에서 나오거든요. 모든 급등은 그래요. 그럼 모든 급락은 밑에서 나옵니다. 그럼 나는 이 엔벨로프를 꺼놓고 엔벨로프의 상단에서만 난 사용을 해야지. 매매를 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OBV를 보니까 OBV가 시그널선이 밑에서 이렇게 돌아나갈 때 상승을 하네. 그죠? 돌아나갈 때 상승을 하네. 돌아나갈 때 상승을 하네. 아, 그럼 나는 OBV가 돌아나갈 때만 사야지. 돌아나갈 때만 사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엔벨로프 시그널이 돌아나가니까 상승을 하죠. 이렇게 여러가지 자신이 볼 수 있는 차트, 여러가지 방법,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고점이 높아졌어요. 그죠? 고점이 높아졌는데 RSI의 고점은 낮아졌단 말이에요. 가격의 고점은 올랐는데 RSI의 고점은 낮아졌으니까 이거는 약세 다이버전스다. 여기서부터는 하락을 할 거다. 과거의 차트들을 보니까 그랬어. 그래서 나는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RSI가 꺾여서 이 과열 구간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난 이 자리에서 나는 매도를 해야지. 그리고 다음 추세 반전에서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털었습니까? 여기서 털겠죠. 가격 올라갔는데 RSI는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털겠죠. 그러면은 수익은 충분히 거두고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때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평 변형인데, 이건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이평 변형인데 선이 두 개가 있어요. 빨간 선 위에서만 급등이 나옵니다. 그럼 가격이 빨간 선 밑에 있다는 거는 일단 매수를 하지 않아요. 근데 빨간색을 돌파하면 사는 거예요. 빨간색과 파란색 근처에 있으면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빨간색을 돌파하면 사요. 돌파하면 사요. 지지받으면 사요. 돌파했지만 이탈하면 바로 끊습니다. 빨간 선 위에서만 나는 놀겠다 하는 사람은 절대 잃을 리가 없죠. 그리고 파란 선 밑에서는 항상 급락이 나와요. 파란 선이 이탈되면 급락이 나옵니다. 파란 선이 이탈되면 급락이 나오고, 파란 선이 이탈되면 급락이 나와요. 이탈되면 급락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변형 이평을 보니 나는 이거는 빨간색 위에서만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현재 빨간색을 돌파를 해서 지지를 받고 날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때도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고 요때도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요런 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키우고 지금 1시간 6분 됐네요. 웬만하면 한 방송은 1시간 정도에 끊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쉬니까 기분이 좋아서 2강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기본적 분석도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완벽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없나? 또 다른 방법은 없나? 있습니다. 다음 주 예고, 다음 편 예고. 다음 편 예고는 이제 제3의 길로 불리는 심리 분석.
다음 편이고, 제3의 길로 불리는 심리분석,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심리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주 공감하실 겁니다. 아주 엄청나게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강의로 해서 분석의 종류,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심리 분석, 요 세 가지의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믹싱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결론까지 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제3의 길로 불리는 심리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 분석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기술적 분석 첫 번째 공강의 추세 강의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시간 8분 지났는데 긴 시간 동안 지루하고 비루한 영상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